일단 오늘 마지막 일단 강의하고요. 끝나고 나서 또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책은 잘 읽고 계신지는 제가 따로 막 체크를 안 하는 이유가 어, 또 자유롭게 좀 읽으시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 독서 모임이 막 체크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 해보니까 그래도 막 좀 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막 더 안 들어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원래 독서 모임 저는 취지가 좀 자유롭게 전 하자는 취지고요. 거기 안에서 그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시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처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강의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일단 2주차 강의 보시고 오늘은 나머지 농지부터 농지 산지 그다음에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보는 법 또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온비드 공매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서 선배님들 같이 질문하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 또 나누는 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해볼게요. 죄송해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이제 용도 지역하고 이런 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땅에 대한 현황 분석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용도 지역에서 어떻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범위, 용적률 건폐율, 어떤 땅의 용도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찾아보는 법, 뭐 이런 것들, 땅의 시세 보는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번 달까지는 어차피 영상 계속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 나머지 영상들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뭐 라이브로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 보셔도 이제 이해가 가시는데 라이브로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은 녹화 영상 꼭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꼭 1주차, 2주차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에 대한 토지 기초 지식과 그다음에 온비드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지목 말씀드릴 때 선배님들 그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한번 쳐보세요. 제가 치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지목상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리고 나머지 국어 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국어까지 포함해서 보통 농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전답 과수원, 전답 과가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일단 실제 토지가 그 과수원 빼고 나머지 지목에 상관없이 국어나 이런 실제 토지가 농작물의 경장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농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토지인데 그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상 토지에 3년 미만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를 않아요. 3년 이상. 전답 과수는 상관이 없는데 전답 과수 아닌 국어 같은 데다가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3년 이상이 되면 농지로 볼 수가 있는데 3년 미만인 토지는 말씀하신 대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목상 임야는 산지예요, 산지. 뒤에 배울 건데 지목상 임야는 산지이기 때문에 임야는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어렵긴 한데 그 젖소들 키우는 지목상 초지라고 있어요. 초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초지가 지목상 목장용지라고 있어요. 목이라고 돼 있는 게. 지목상 목장용지는 초지로 봐서 풀이 많은 땅이라는 하는 거죠. 풀초자. 풀이 많은 땅이라 해가지고 막 젖소들이 이렇게 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초지 같은 경우는 농지나 산지가 아닌 초지로 보기 때문에 초지법을 따라간다. 초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전답 과선이 농지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위에 세 개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선배님들이 농지를 갖고 계셨다가 수용을 당해도 토지 보상 플러스 농지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보상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는 특히 아시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만들 때도 영농 법인이 모여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농지는. 그래서 농업 경영 이용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항상 농취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밑에 보시면 먼저 말씀드리는데, 농지 취득 자격서 발급을 받아야 농지를 내게 된다. 그러니까 농지를 낙찰을 받았거나 농지를 샀다고 하거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상속을 받으면은 뭐 농취증이 뭐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농취증이 없으면, 농취증이라는 게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의 준말이거든요. 농취증을 하는데, 이 농취증이 있어야 온전한 내 농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래도 농지를 가장 쉽게 취득할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주말 농장 들어보셨죠? 주말 시형 농장을 해가지고 영농행위 시 최소 1000제곱미터까지는, 최대 1000제곱미터까지는 선배님들이 도심 내 그 농지에서 주말 시험 농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전체 1000으로 할 수도 있고, 쪼개서 뭐 한 100평씩 나눠가지고 해도 최대가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그러니까 330평까지밖에 주말 농장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취득할 수가 있고, 주말 시험 농장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써있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된다.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농지를 이제 취득하려면은 선배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랑 기성용 아버지 그 기영옥 그분께서 광주 그쪽에 샀다가 막 농지 문제 터졌잖아요. 이게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 농지층을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몇 년간 농사를 졌어요, 안 졌어요? 실제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불과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좀 심하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터치를 안 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올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LH 터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이번에 농지에 관련된 것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거를 작년부터 되게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농지를 취득하셨는데, 만약에 뭐 그냥 농지를 갖고 있는데 상속을 받거나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경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농지증을 받았는데, 그걸 갖고만 있고 실제로 갔더니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태료 물거나 위반하기 때문에 또 막 농지 복구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뭐 저는 그렇진 않은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제 친구가 이제 좀 잘 살아가지고 농지가 많은데, 자기 아버지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아버지를 밑으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 보고 좀 농사를 지어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내려가서 살면서 지으면 사실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가장 믿을 수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땅의 용도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 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경지 정리된 논밭 같은 경우는 생산 녹지 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다.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의 고속도로 외곽 이렇게 쭉 나가보면 이렇게 막 표마 같은 거 많이 보이시죠? 그런 데는 보통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농림 지역 같은 땅들은 사놓으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거는 그냥 진짜 뭐 농사를 지을 땅 아니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더라도 그냥 선배님들이 뭐 계획관리 지역이나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라도 좋죠.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4층짜리 뭐 이렇게 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농림 지역이나 이런 농지들은 사실 낙찰을 받거나 뭘 하더라도 그냥 이 뒤에 얘기 드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토지연금 같은 거, 연금을 위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농지는요. 그런 걸 위한 거 아니라면 사실 저는 좀 그 이런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를 좀 그냥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선배님들 일단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따야, 농지는 농지증을 가져야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농시증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서 가끔 지목이 아까 뭐 전답 과수원이 있잖아요. 도시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가 많겠죠. 근데 가끔 선배님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어떤 땅이나 이런 거를 그 좀 입주권이나 이런 걸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 재개발 지역 같은데 어떤 빌라 같은 걸 샀는데 그럴 때 가끔 지목이 보면 대지가 아니라 전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 지역, 서울에도. 그런 데는 어때요? 지목이 전이면 아까 황선일 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농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지목산 전인데 그죠? 건물은 올라가 있잖아요. 빌라가. 그런 거는 농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목 변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에서 대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건물로 올려놓고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다 이렇게 안 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가 졌는데 지목이 정인 경우는 그냥 지목 변경이 안 된 거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 건 나중에 취업했을 때도 그냥 지목 변경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취득을 하더라도 농지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농지로 전이로 되는 도시계획 시설로 된 부지는 그건 빼고 그냥 녹지 지역은 아까 뭐였어요? 생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 같은 데는 취득을 하시면은 농지증을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제주도 가서 막 농지 같은 거 사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제주도 땅을 갖고 싶다 1번, 나는 별로다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채팅창에. 갖고 싶, 제주도 땅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메리트가 있잖아요. 안 누르신 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제주도 가서 농지를 사고 싶으신 분은 어떠시냐면은, 그러니까 현지인들만 농지증을 줘요. 현지인들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외지인들, 육지 사람들은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지를 취득하면 원희룡 지사가 줬어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나쁜 게 뭐냐면, 외국인들, 중국인한테는 다 토지를 다 팔았잖아요. 걔네들한테는 되게 잘해주면서 한국 우리 육지한테는 되게 좀 불화하는 입장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워낙 제주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이제 거꾸로 외국인한테는 안 팔아요. 제주 땅을. 그 대신에 더 강화를 시켰어요. 육지 사람들한테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 현지인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지인들은 농지를 못 사는 거예요. 사더라도 농지증을 발급을 못 받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죠. 이게 이렇다고 안 할까요? 결국에는 현지인들을, 친구가 현지인 있다 그러면 현지인 보고 돈을 주고 사라고 하고 같이 지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소유를 하든가 지분을 넘겨받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조금 농지에 대한 게 좀 까다로워졌다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외지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뭐였다? 주말 농장 같은 거, 주말 체험 농장을 했을 때 1000제곱미터는 얼마다? 1000제곱미터가 330평이에요. 아시죠? 제곱미터랑 제가 평 이렇게 하는 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가 330평이기 때문에 330평까지는 외지인들한테는 주말 농장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해준다. 그럼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다? 1년에 한 번씩 진짜로 주말 농사를 짓는지 아니는지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지은다 그러면은 과태료를 문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농지증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농업계획 경영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 쳐가지고 주말 시험 농장 이렇게 씁니다라고 그냥 어떤 양식 같은 게 자유롭게 쓰시고 요거는 농지법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에 가시면 농지법 시행령에 이런 그 서식이 있어요. 이런 서식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운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농지증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목적 보이시죠? 신규 영농, 법인 등 주말 체험 영농. 그러니까 주말 체험 농동 같은 거 하시면은 여기 이름 다 쓰시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선배님 이름 쓰시고 사인 이렇게 하시면은 이걸 갖고 관련 지자체 농지과에 제출을 하세요. 그럼 제출을 하시면은 농지 공무원이 그렇게 보고 어떻게 한다? 검토를 해서 농지증을 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게 농지 이제 소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농지는. 그래서 요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요게 1번이고 2번이에요. 선배님들 둘 중에 농지가 두 개예요. 이게 전이고 이것도 전인데 이거 답이네요, 답.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시겠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시겠어요? 1번. 나는 요게 A, B인데 어떤 걸 사시겠어요? 2번을 사시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안 드셨는 분들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농지는 개발할 때 진입도로가 기본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로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도로를 따야 되고, 이렇게 도로를 따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습로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도로로 볼 수 있어요. 도로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도로 같은 경우 맹지죠, 맹지. 그러면은 앞에 거를 사든지 아니면은 일부만 사용 승낙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사유지면. 국공유지면 어떨까요? 나라 땅이니까 나라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지면은 그러니까 시 땅이다. 시유자라면은 그 시의 지자체 회계과에 가서 이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보고 이게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 하면은 좀 어렵긴 한데 행정재산이면은 매입이 안 돼요. 이거를 일반 재산으로 바꿔야 용도 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바꿔야 국공유지는 매입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배님들 이거 하나 사시겠다 해서 이 땅 사야 되지, 이 땅 사야 되지, 이 땅 사야 되지. 돈 있으면 사시겠죠.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적어도 네 필지는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 지주들한테. 그럼 한 분이 안 해주면 어때요? 도로가 안 나잖아요. 맹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그러면 작더라도 도로랑 바로 붙어 있으면 진입도 바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도로랑 붙어 있는 게 땅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농지를 낙찰을 받으셨거나 농지를 뭐 상속을 받을까 했을 때 지목상 전답 과수원에 농지에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땅의 가장 기본적인 허가가 뭐다? 개발인 허가라고 했었어요. 개발인 허가 서류 들어갈 때 농지면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은 그 농지 전 허가 서류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허가 기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고시가 나요. 그러니까 개발인 허가 같이 나면 농지전 허가도 같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농지보전 부담금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세금을 부담해야 허가청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허가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할 때까지 돈을 내라고 했는데 허가증을 받고 공사를 돈을 착공을 신고를 했는데 공사하고 나서도 돈을 못 내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었어요. 허가 내놓고 착공 신고 전에 공사 실제로 하기 전에 세금 다 내라. 그래서 농지보전 부담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농지보전 부담금은 왜 내느냐? 부담금 왜 내실 것 같아요? 농지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자기 농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개발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농지를 형지병행하면서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세금을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전용이라는 게 훼손한다는 그런 말로 비슷하거든요. 전용한다는 게 내 땅을 개발한다,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용했을 때 농지전용 부담금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선배님들의 그 토지용객 확인원이나 개별 그 공시지가 아시죠? 현재 공시지가의 30%를 때리고 30% 플러스 선배님들이 자기 농지를 개발한 면적을 곱합니다. 거기에 그만큼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비싸겠죠. 그죠? 보통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 공사나 인허가 비용까지는 개발하실 때 인허가나 공사 비용까지는 계산을 하시는데 이 부담금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 전문가들한테 맡기라는 게 그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나가는데 이 부담금을 생각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부담금이 왜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 거예요. 인허가 비용하고 공사 비용만 나가면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담에 대한 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최대 제곱미터까지는 5만 원이 최대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7만 원이라도 5만 원까지밖에 딱 다운시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아까 말씀하신 농지는 좀 완만하기 때문에 개발이 그래도 용이해요. 그래서 산지보다는 농지가 개발이 더 용이하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농지 활용하기가 싫다라는 선배님들이 는 그냥 농지를 연금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11년도 10년 전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 선배님께서 만약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뭐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이런 분이시라면 농지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65세 이상이면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그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맞춰놓고 실제로 이제 농사를 한 20년 동안 지금 제가 샀다면 제가 지금 올해 44살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은 21년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 제가 계속 뭐 이렇게 아까 말씀 부모님을 시키든 아니면 뭐 일꾼을 시키든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게끔 해서 농실치는 제 거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기간은 5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영농으로 이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등기상 깨끗해야 됩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배님들이 농지를 샀는데 안에 분묘나 뭐 주택이 있다. 이런 거는 다 빼고 나머지 갖고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분 투자하실 때도 농지연금 받으시면 온전한 100%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급은 나이, 담보농지 이런 걸로서 상이합니다. 얼마 받는지는 땅의 면적, 땅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선배님들이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 주택용하고 똑같거든요.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농지연금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은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다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지은행이라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관련된 내용 보시면 선배님들 지금 갖고 오신 농지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걸 갖고 농지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나중에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한번 쳐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산지는 아까 이거 한번 쳐보세요. 지목상 임야는 산지다. 한번 쳐보세요. 지목상 임야가 산지다. 지목상 임야가 산지다.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 전답 과수의 농지고 산지는 쉽죠. 지목이 임야가 임야예요. 임야밖에 없어요. 임야만 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야는 임목이나 생명 토지다. 뭐 토지다 임도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도로까지 임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산지는 보전산지와 주보전산지로 나눠집니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산지를 보전해라는 거기 때문에 보전산지는 보통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목적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보전 산지가 개발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이 두 개 중에 뭘 사야 될까요? 준보전 산지를 사야 되겠죠. 보전 산지는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공인용 산지에는 투자하지 마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전 산지는 절대 사면은 큰일 납니다. 보전 산지는 보전산에 찍혀 있다. 토지연계 토지임 사이트에서 선배님 임야를 봤는데 다른 법령 지구에서 보전산지라고 찍혀 있다. 특히 보전산지 중에 공인용 산지라고 찍혀 있으면은 이거는 절대 활용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보시고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전산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업용 산지와 공인용 산지로 나눠집니다.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가 산림으로 임용산지 같은 게 아니라 산림 같은 거, 버섯 재배사, 작물 재배 같은 걸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인용 산지 같은 경우는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묶어놓은 산지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인용 산지가 보존산지 중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셉니다. 가장 규제가 강해요. 개발을 못한다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업용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작물 재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물 재배. 그리고 공익용은 뭐다? 그린벨트나 보안림, 자연휴양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휴양림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 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뭐 몇 개 이렇게 뭐 그 관리하는 거 빼고는 뭐 높은 건물 들어온 거 보셨어요? 나무만 있죠. 그런 데는 다 공익용 산지예요. 공익용 산지는 그래서 개발이 좀 어렵고 그래서
보존산지 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준보존산지만 보시면은 보존산지 산지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그랬지만 처음에 땅을 볼 때 뭘 보자 그랬어요. 토지이름 사이트를 보자 했었죠. 토지이름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 용도지역에 나오죠. 용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에 나오는데 보존녹지 지역이에요. 근데 다른 법령 지구 지역 지구 중이니까 보존산지네요. 공유용 산지로 찍혀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이 땅 지금 이 땅에 지금 정보거든요. 공유용 산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잘 안 보시는데 요 동그라미 된 여기 번지예요. 여기 용인이거든요. 용인의 어떤 한지인데 용인시 요 땅을 하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다 임야예요, 임야. 다 임야죠. 이거 다 산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산인데 공인용 산지로 찍혀 있어요. 이런 건 사야 된다. 어떻게 된다?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마세요. 여기 다른 법령 지역 지구 중에 선배님들 공인용 산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지 마셔야 된다. 그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지 말라는 건 사지 마세요. 땅에 대해서. 이런 땅을 사셨다가 기획부동산에 물리시는 거예요. 임야가. 아시겠죠? 그래서 산지 같은 경우는 그 땅의 경사도와 산지 개발은 이제 산지는 어때요? 선배님들? 산지는 어때요? 산지는 농지는 이렇게 완만하죠. 농지 같은 건 거의 완만해요. 이렇게 경사. 근데 산지는 어때요? 경사가 이렇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개발할 때 제약사항이 없어요. 농지법에. 이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가거든요. 산지관리법상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은 경사도와 인목축척을 따져보고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볼게요. 산지관리법을 보면은 경사도, 그러니까 평균 경사도로 하거든요. 더 예를 드리면 만약에 강영 선배님이나 이달 선배님, 이단기 선배님께서 이런 산지를 이렇게 이게 지적선이에요. 1-1 임야라고 할게요. 1-1 임야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가 이런 땅에서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땅이 있는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면은 개발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근데 산지는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단면을 나눠 볼게요. 지금 평면이에요. 이거를 단면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B 단면을 나눌 때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경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경사가 25도 이하이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안에서 보면은 선배님 봤을 때 이 땅 같은 경우가 등고선이 심해가지고 30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밑에도 더 심해가지고 뭐 40도가 될 수 있잖아요 경사도가. 근데 이 안에가 등고선이 완만해서 한 15도나 뭐 20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걸 평균을 낸 게 25도 이하이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농지는 어때요? 농지는 거의 100%를 다 개발할 수가 있어요, 농지는. 근데 산지는 어때요? 여기는 30도가 넘고 여기는 아까 40도라고 쳤으면은 이런 땅들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갖고 계셨을 때 이런 데는 개발 불능지라 하거든요. 개발이 안 되는 땅.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25도가 되는 쪽만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지는 갖고 있을 때 면적이 크다고 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따져보고 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범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사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목축적이라 나와요. 인목축적은 뭐냐면은 아까 선배님들 그 갖고 계신 땅 안에 얼마나 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느냐 그 부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피가 150% 이하이면 개발이 가능한데 150% 이상이면은 개발이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세요. 아까 선배님 갖고 계신 그런 산지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막 빽빽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본지를 그 안에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표본지 뭐 10m, 10m씩 간격을 두고 특정한 나무를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땅 안에 빽빽한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역 같은 데 가면 산림조합을 해가지고 선배님은 측량설계사무소 그 인허가방 가셔갖고 만약 임야를 개발 싶으면은 평균 경사도와 인목 축적을 나는 좀 알고 싶다. 개발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빽빽한 게 많을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지울게요. 150% 이상이 되거나 평균에서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고 산지는 경사도와
이런 뭐죠? 이목축척이 맞아야, 법규에 맞아야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목축척을 보는 거예요. 나무 빽빽하죠. 이런 거는 이목축척이 한 150% 이상이 되겠죠. 그 옛날에 선배님들 보면은 이 산지 개발하려고 진짜 실제로 땅 지주가 라이터로 산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어가지고 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민둥산이 돼버리면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이목축척이 빵프로 뭐 10% 이하 이렇게 나오니까 개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겠죠. 지금은 이목축척을 1년 동안 조사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럼 겨울에는 나무가 별로 없겠죠. 앙상하게. 여름이면 나무가 울창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목축척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사도 같은 경우는 원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그게 너무 궁금하다, 경사도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번 사이트 이름이 산림정보 다 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산림정보 다 드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선배 여기 보이시죠? 산림정보 다 드림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거 여기에 들어가세요. 임업정보 다 드림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로는 진짜 경사도를 따지려면은 실제로 그런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제 임야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이 주소 검색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검색을 하시면은 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한번 임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선배님들도 실제로 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그냥 대충 어디 아니 혹시 선배님 중에 갖고 계신 거 중에 산지가 있을까요? 뭐 주소 한번 뭐 쳐보시면은 혹시 있으실까요? 한번 보여드리시면 제가 지금 주소를 못 찾겠네요. 아무튼 한번 제가 지금 생각이 나면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들어가셔갖고 아까 임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갖고 있는 게 뭐 산지가 있으시면은 주소를 쭉 쳐가지고 1-1번지에서 임야라고 딱 치시면은 요게 이제 그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가 떠요. 거기에 보면은 경사도가 몇 도에서 몇 도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 땅은 경사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주소가 있을까요? 소사리 820 한번 쳐볼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쳐볼게요. 강원도 흥성군 안흥면 소사리 820 검색하기 이렇게 하면은 끝이죠. 임야라고 뜻이 이미 끝이죠. 그래서 정보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그럼 이제 분석이 막 나올 게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분석해서 이게 분석이 되면 여기 보이시죠, 선배님? 경사도 보이세요? 경사도 이 분석을 한 거거든요. 경사도 보이시죠? 15도에서 20도 이렇게 한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에서 25도 이하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는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진용 선배님 말씀하신 이 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되게 나무 빽빽해 보이긴 하죠. 보면은 위성 사진 봐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위성사진 봤을 때는 나무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면적도 되게 넓고 이런 것도 이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에 뭔가 분묘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반드시
개장 허가를 통해서 옮겨야 돼요. 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임야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고가 얼마고 경사도가 얼마고 그다음 나무 정보 이런 게 근거예요. 울패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민북축처럼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쭉 한번 임야는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걸 갖고 그 업체에 가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말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보기에 수입이 되게 빽빽해 보이고 경사가 딱 봤을 때 높아 보인다 하면은 아까처럼 그냥 해보시고 개발을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사는 쪽으로 그냥 만약 안 사셨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거나 뭐 갖고 있는 땅이라 하면은 활용보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지를 산다고 했을 때는 전 농지를 차라리 작은 농지를 사는 게 낫지 산지 같은 경우는 도로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산 가깝지 않으면 저 산속에 있는 땅 파셔가지고 맹지면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 숲이 빽빽해 보이고 경사가 높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남양주 화도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종 일반적으로 아파트죠. 선배님 봤을 때. 근데 어때요? 자연녹지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운하우스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종 일반 주거 지금 더 좋죠.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오랫동안 개발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밑에 보이시죠? 흥선대원군 묘라고 보이시죠?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가. 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으면 어떠냐면 이거 보세요. 요 흥선대원군 묘가 국가 문화재예요. 우리 그 고종 아버지죠. 아시죠? 그 흥선대원군 묘가 요 가운데인데 이거 보시면은 선배들 지금 옆에 보이시죠? 이 땅이 뭐 1구역, 1구역. 1구역 자체는 개발이 안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구역이에요. 이 개발이. 개발하더라도 문화재 그 문화재청에서 지을 수 있냐 없냐라는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짓더라도 높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이 안 되는 땅으로 나와 있고 개발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2구역. 그러니까 2구역이긴 한데 2구역은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뭐 개발 제약사항이 있는데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본 게 여기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냐.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된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옛날에 여기 아파트 지을 때 로비를 해가지고 이만큼을 문화재청에서 개발할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특혜죠, 특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럼 여기가 풀어졌으니까 이 지주분들도 이거 풀어주면 안 되냐, 우리 똑같이 해주면 안 되냐 했는데 이제 이거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비리로 다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갔고 여기서는 이미 허가가 난 거 취소가 안 돼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그냥 허가를 내줬고 나머지는 그 뒤로 허가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양주 얘기가 시청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 땅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개발이 영원히 안 되는 땅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선배님들이 모르고 사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걸 딱 샀는데 주식 상폐돼가지고 막 코인 막 종이처럼 해가지고 돈 날리는 거 똑같잖아요. 여기 묵혀가지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팔면 어떤다? 시세만큼 팔 수가 없겠죠. 왜?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가 가까이 있을수록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똑같이 토지용역 사이트, 토지임 사이트 가셔갖고 밑에 다른 법령 및 지역지구 있으시죠? 다른 법령에 산지, 공용 산지, 보존 산지, 문화재 찍혀 있으면은 사지 마라. 그거 기억을 하세요. 꼭. 아시겠죠? 그래서 산지는 아까 원래는 산림청 가서 이렇게 산지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지 정보 시스템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주소를 치시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아까
뭐다? 임업 정보 다드림, 산지 정보 다드림 쳐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산지 정보를 보시는 게 최고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산지 개발은 똑같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랑 틀리게, 그러니까 농지랑 비슷하게 산지조정 허가를 득해야 돼요. 물론 땅에 대한 개발의 허가는 무조건 받는 거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인허가는 항상 똑같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목상 이면은 산지조정 허가 서류가 같이 들어가서, 근데 산지조정 개발은 어떻게 된다? 평균 경사도와 인목 주축이 맞아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똑같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지 그 산지 공무원이 거기서 기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이 나면은 이것도 똑같이 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산지 전용 부담금은 보통 대체 산림 조성비라고 해요. 산지 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 그래서 대체 산림 조성비는 어떻게 한다? 산림청에서 매년 고치를 해요. 산지 전용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나와요. 나중에 허가할 때. 그럼 그 돈을 내셔야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야 같은 건 어때요? 임야가 농지보다 넓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산림 조성비가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항상 땅을 활용하거나 개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에 대한 부담금까지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진입도로가 다른 사람 소유이면은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입을 하거나 이걸 아까 문제로 보여드렸죠. 그 이유 때문에 밑에 땅을 사는 게 도로랑 접해 있는 것도 땅에선 가장 중요한 게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도로가 있어야 건축법상 4m 이상의 접해 있어야 인허가가 난다.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랑 산지는 알아보셨고, 농지 산지는 왜 건드렸냐면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낙찰을 받거나 사는 토지가 농지와 산지예요. 그래서 농지와 산지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배님 요새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보면 부동산 하면 무슨 도시기본계획에 뭐 무슨 개발계획이 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왜 알아야 되냐면 도시기본계획이란 거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광주든 어느 도시든 어느 시군이 간에 가장 상위에 있는 그 도시에 대한 20년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20년 단위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 20년 안에 언제 어떤 계획을 크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시 기본계획이 지금 2030 세종시 기본에 세종시가 보면은 기본계획에 이런 조명이 나옵니다. 도시 발전주 구상도로 해가지고요. 이걸 보시면은 선배님들 지금 세종시 사시는 분들 계시는 모르겠지만 요 건설지역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행복도시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요. 여기가 그 각 정부 청사 다 들어가 있고 다 아파트 개발이 다 들어가 있죠.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20년 동안 어디를 개발할까? 거기에 이 빨간색이 뭐예요? 도시개발축이라 나오죠. 이 빨간 축으로 우리는 개발을 하겠다는. 그러면 이 개발축을 따라서 뭐 전동, 조치원, 금남, 이 축으로 하는 이쪽이 어떻게 돼서 20년 동안 완전히 개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들이나 좀 이렇게 그 앞단에 있는 부자들이나 이렇게 상위 정보들을 아시는 분들은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신문 아니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신문에 보면 먼저 보면 부동산 뉴스에 어떤 기본 계획상 뭐가 나온다로 나오면은 그걸 갖고 나서 기본 계획 사이트에 가셔갖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같은 데는 보면은 조치원도 뜨네요. 조치원도 그죠? 지금 보시면은 조치원도 지금 보니까 뜨고 있어요. 이 기본 객상에서. 그래서 일단은 도면 갖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도면 갖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까 이게 이런 도면이 만약에 다른 기본 계획상 없다 그러면은 보통 기본 계획에서 많이 아니면 블로그 사이트에서 기본 계획을 다루는 포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 도면이 이 그림이에요. 도시 기본 구상도로 해가지고 이게 각 도시 기본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과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보시면 이 녹색은 뭘 뜻하냐면 녹색은 보존하라는 용지예요. 보존 용지. 그러니까 녹색은 웬만하면 개발이 못하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이거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이 노란색이 뭐냐면 아파트 들어간 주거 용지예요. 주거 용지.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주거 지역, 뭐 상업 지역, 이게 용도 지역은 기본 계획 바로 밑에는 관리 계획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위에서 용지로 다 계획을 해놓고 상위계에서 가이드라인 잡는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이 주거 용지가 나중에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리 밑에 하위 계획으로 나와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이해만 하시고 요 빨간색은 뭐겠어요? 요 빨간색이 사업 용지예요. 상가들이 들어가는 땅들. 그래서 현면을 보시면은 요게 그 세종시 가시면은 아파트 막 들어가 있고 중간에 보면 상가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상가 안에 보면 정부청사 들어가 있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고 이 상위 계획 갖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까지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뭘 알아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기본 계획에서 요 파트만 보세요. 단계별 개발 계획. 20년 계획을 했죠. 단계별 개발 계획 20년 계획을 4개로 나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개년 계획을 이렇게 다 나눠놔요. 어떤 도시 기본 계획, 어떤 도시든 간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지나긴 했는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단계별 개발 계획에서 2035년 단위로 4단계를 수립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3단계로 들어왔죠. 그럼 지금 2020년, 2021년에 지금 보면은 한번 크게 볼게요. 안 보이니까. 2단계 때 지금 보시면은 기존 실가지 조치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지역 및 적극적 육성하겠다. 조치원을 발전시키겠다 나오죠, 내용이. 그리고 기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실거용지 아까 개발이 안 되는 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에서 이쪽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큰 카테고리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면을 봤을 때, 기본 계획에서 이쪽 지역을 이 5년 안에 개발을 시키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정보 없이 세종시에 가서 땅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죠. 상위 계획에서 이 파트만 봐가지고 5년 동안 언제 지금 2021년이니까 3단계에서 2021년부터 25년 동안 안에 그 내용이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땅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조치원이 활성화시킨다 했으니까 언젠가는 조치원을 지금 개발을 한다고 했고 지금 세종에서 조치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재작년이나 선배님들께서는 조치원 내려가셔갖고 주변에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땅 있냐고 물어보시겠죠. 어디에 괜찮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뭐다?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언제쯤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지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하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기본 계획은 그렇게 찾는 거다. 단계별 개발 계획만 내용 보시고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지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걸 한번 나눠볼게요. 신도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도시는 좀 뭐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이렇게 책에 보면 역사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뭐다? 항상 부동산 정책에 반해서 주택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많아진 거를 어떻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다.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급을 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안정화시키려고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중인데 어때요? LH 땅 투기로 시끄럽죠. 그래서 신도시는 우리나라는 1기든 2기든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폭등, 가격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꺼내놓는 카드가 신도시였다. 근데 신도시 어때요? 문제가 많죠.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신도시가 좋은 건 뭐다? 한번 개발이 되면은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 청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청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하고
올 가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냥 다세대 오래된 거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서 좀 편하게는 아닌데 그냥 좀 집사람이 워낙 아파트를 싫어해서 이제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개발 사업 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선배님들이 계속 많이 보셨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조합을 많이 하죠. 조합이. 그러니까 왜냐면 아파트는 어때요? 다 대지 지분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대지 지분 쪼개져 있는 거 어때요? 토지는 공유 지분을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합의가 돼야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의 합의가 돼야 개발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아파트가 100세대인데 100명이 다 개발하자 했는데 2명만 거기서 몇 명만 이거 해도 개발이 되겠어요? 혼자 개발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그 정비 사업이다. 근데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한 단지로만 이렇게 우리가 개발했죠. 그냥 이렇게 어떤 현대 아파트 한 단지로만 개발했던 게 정비 사업 보니까 난개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난개발이 많다 보니까 요 옆에 재정비 촉진제라고 보이시죠?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감옥에 가 계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뉴타운 아시죠? 뉴타운. 그 뉴타운 사업이 재정비 촉진 지구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 선배들 보면은 뭐 재정비 촉진 몇 구역이 뭐 해시가 됐다. 뭐 여기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게 보시면 그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단지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개발이 되는데 어떤 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에는 인프라는 도로나 이런 거를 확장을 시켜줄까요? 자기 앞에 단지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도로가 자기 단지 앞에는 이렇게 넓어졌는데 옆에 단지는 좁아요, 이렇게 도로가. 그럼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넓어지면은 도로가 일정해야 되는데 어떤 데 자기 새로운 단지면 넓어지고 옆에 오래된 데는 좁고 이렇게 하면은 도로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을 한 게 여러 개의 재개발 단지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로까지 닦아주겠다. 이렇게 묶어놓은 게 뉴타운 지구라는 거예요. 이 뉴타운이 문제가 뭐였냐? 어떤 지구는 또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지구는 개발이 안 돼요. 어떤 지구도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박원시장이 다 해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재정비 촉진 지구가 그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 자살하기 전까지 문제가 됐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명박 그 시장이 했던 거라서 재정비 촉진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그 사업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신도시 개발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택지 개발 사업은 뭐냐? 나라에서 강제로 다 그냥 땅을 다 사가지고 나라에서 나라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이 안 돼요. 택지 개발 사업. 그러니까 신도시는 나라에서 LH를 대동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땅 수용해주고 그냥 밀어버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차이가 있죠. 토지 소유자랑 여기는 토지 소유가 없죠.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은 그냥 공공에서 하는 거다.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땅을 사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이 되면 그 위에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앞단에 하는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고 공부를 더 하실 거면 나중에 저하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에는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대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요. 지역주택조합 아시죠, 선배님들? 지역주택조합은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1번, 하지 말아야 된다 2번 한번 쳐보세요. 내가 아는 지역주택조합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1번, 하지 말아야 된다 2번. 선배님 알고 계신 지식을 한번 갖고. 예, 다 아시죠? 왜 안 되는지 아시죠?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알박기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더 자세하게 1시간 내내 또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제 두 가지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많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 이거는 서울에 있는 도심지, 그다음에 선배님 살고 신도시에 살고 계시면
신도시에 살고 있는 땅들은 모든 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한 건 뭐냐면 우리 땅에 대한 계획과 선배님의 그런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선배님들 고양시 장안구에 있는 한 땅입니다. 일산에 살고 계신 일산 신도시예요. 일산 신도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용도지역만 맞죠. 중심 상업지역.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 봤는데 뭐가 있어요? 옆에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찍혀 있죠. 처음 보시죠, 이거는 그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만 봤는데 물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싶냐? 지구 단위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심 상업지역은 지금까지 선배님들 잘 따라오셨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가장 높죠. 1500%까지 되는 땅입니다. 건폐율이 한 60% 된다고 치면은. 근데 건폐율도 한 80%될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이 50%인데 중심 상업지역이 1500%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했었어요. 문제 내볼게요. 건폐율 50%예요. 용적률 1500%예요.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쵸? 30층이죠. 30층. 민항기 선배님이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30층 맞죠? 그죠? 그죠? 이거를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넘어가 볼게요. 토지용객 확인원에는 지구 단위의 구역에 찍혀 있으면 그 계획 내용이 건축물 선배님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용도 지역보다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기준이 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이걸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앞에 왜 설명을 드렸냐면 원래 중심합지역에서 건폐 50% 예를 들어서 50%에 용적률 1500%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실제로 보면 중심상업지역이. 근데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지구단위계 일산 신도 지구단위계 구역에 찍혀 있었죠. 그러면은 지구단위계 구역에 찍혀 있으면 중심 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계에 찍혀 있는 계획령이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해당하는 일단 지구단위 구역을 먼저 찾으세요. 여기는 일산 신도시 지구단위에 해서 선배님 만약 지구단위가 찍혀 있으면 각 그 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가 지금 지구단위에 치시면은 이름이 나와요. 근데 모른다 그러면은 지번을 갖고 각 시군 도시계획과 전화해가지고 내 땅 여기인데 지구단위계 구역명 좀 알려달라. 구역명을 찾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 토지에 대한 계획령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할 때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일산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찾았어요. 보세요, 선배님들. 여기 이게 숫자로 보이는 게 이게 층수예요, 층수. 최저 5층부터 최고 15층까지만 지으라고 지구 단위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아니라 중심 상업지역이었으면은 최대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서 몇 층까지 해라? 15층까지밖에 안 해. 딱 2분의 1로 딱 반밖에 딱 잘라버렸죠. 그럼 내가 지주면 이달영 선배님이나 강현 선배님이나 이남기 선배님이나 지훈 선배님께서 내가 지주야. 이 땅 지주인데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더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반밖에 이렇게 딱 반밖에 못 짓게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왜? 지구단위계를 수립하는 이유가 신도시에서 각자의 계획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경관이나 높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내 이익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땅은 뭐다? 30층을 못 짓고 15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이다.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에서 웬만한 건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구 단위에서도 용도도 정해요. 그 지구 단위에 할 수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따로 이렇게 정해놔요. 그래서 이런 용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허용 용도에 보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없죠. 이 땅에는 아파트는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심 상업지에서 아파트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허용 용도에 없죠. 그럼 업무 시설에 오피스텔은 들어가죠. 그 오피스텔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이런 땅들은 지구단위 찍혀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잘 보시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원래 용도지역하고 상이하게 규제를 하거나 완화를 받거나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우선시한다는 말이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 볼게요. 여기가 당진에 있는 수청지구라고 하는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였어요.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이 땅을 저희 회사에서 사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지주랑. 그래서 지금 다 개발이 됐어요.
나중에 가보시면은 수청동 1041 가보시면 여기 CGV 극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올 초에 아마 그 열었을 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개관을 했는다 만다 막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근데 보세요. 상업지역인데 당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1000%까지가 돼요. 용적률. 근데 보세요, 선배님들. 용적률 700%로 제어를 했죠. 이 도시개발국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이렇게. 그러면 건폐율 70에 용적률 700이에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산출금 10층밖에 못 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0%짜리 땅을 700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700을 다 찾아가지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한 거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우선시 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불광동에 있는 땅입니다. 연신내. 연신내 앞에 있고 연신내역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연신내 지구 단위 계획 묶여져 있어요. 요 네 필지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인데 서울에서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까지 돼요. 근데 어때요? 선생님 보시면 용적률이 630까지밖에 안 돼 있죠. 그럼 170%가 깎인 거죠. 아까 뭐였어요?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연신의 지구단위 계획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뭐에 우선시한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신의 지구단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 또 630까지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게 층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지구단위 계획령이 우선시한다라는 거를 지구단위에 찍혀 있으면은 먼저 찾아보셔라.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해당하는 지구단위 구역을 먼저 찾은 다음에 내 필지가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허용 용도 이런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토지에 진짜 전문가 되실 겁니다. 딴 데 가셔서 이런 얘기 하시면 많이 아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지 기초 지식에 대한 거 웬만한 건 다 알려드렸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제가 합쳐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그래서 토지가 선배님은 경매나 공매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데 토지는 제가 공매만 하고 경매는 일단 따라가서 몇 번 그냥 입찰만 해봤어요. 낙찰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경험은 없고 공매는 낙찰 받은 게 4건 정도 있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공매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혹시 뭐 똑같아요. 선배님들 부동산 아파트나 이렇게 경매해보신 분들은 경매 신청해서 법원 가서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매각 기일이 정해지면 입찰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대급 기한, 나머지 잔금 언제까지 한 통보가 되고 그 통보를 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런 일련의 경매 진행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그래서 토지 경매 5개, 경공매 전에 일단 알아야 할 지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책에 있는 거랑 같이 제가 했던 걸 지난주 배웠던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물건 검색, 토지, 공매든 뭐든 딱 집안 딱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역이 지역 용도적이 뭔지, 뭐 접근성이 좋은지, 주변을 조사하고 그걸 통해서 임장을 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되겠어요?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하랬죠.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을 하자. 용도지역부터 확인하면은 토지임 사이트 가가지고 토지계획 확인을 보면은 뭐가 나온다? 지목, 면적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랑 등기 등본을 다 확인을 하시면 권리 분석까지 하시고 이렇게 다 보실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확인 끝났어요. 땅에 대한 용도까지 해서 지목이 뭐고 용도지역이 뭐고 면적까지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도시계획 조례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된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용적률 건폐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야 내 땅에 얼마만큼 어떤 건물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건축물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요. 낙찰자가 내가 가져갈 게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근저당권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말소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현장 확인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는지, 토지와 대상지에 도로가 얼마나 진입 가능한지 제일 중요하죠. 도로가 있어야 인허가 나니까. 맹지에 사실 거예요? 아니죠. 진입이 가능한지 접근성부터 따져본다.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확인을 해본다. 경계, 면적 이런 걸 다 보시는 것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도로가 만약 접해 있다고 하면은 폭 4m가 되는지, 현황 도로와 지적이 일치하는지, 이게 조례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측량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측량을 해야 된다. 왜? 지도에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사진을 봤는데 아닌데 실제로 측량을 해봤더니 옆에 건물이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은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하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와 있는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개발의 허가 받을 때 필요하다고. 그리고 진영선배 같은 경우는 분묘가 있다 그러면은 분묘 기지권이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분묘는 이전을 해야 개발이 되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묘는 그대로 놔둔다 하면은 재척을 하시거나 분할을 하시거나 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묘가 다 옮겨가야 옆에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묘지가 있는데 누가 거기 건물을 짓고 살고 싶으시겠어요? 자기 옛날에 막 이렇게 심유살이 하는 거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으시고 좀 피곤하시죠? 일단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법원 입찰하고 낙찰하시면 입찰표 작성을 하고 신분증과 도장하고 입찰 보증을 가져갑니다. 근데 경매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공매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다? 그냥 집에서 원비도 공매 들어가서 사이트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매 공매 차이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잔금을 납부하고 낙찰 후 2주가 지나면 대급지 기한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공매도 그래요. 그 입찰 보증을 제한 나머지 잔금을 내시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잔금을 다 내면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소유권 그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에 이렇게 가짜 주민등록 이렇게 확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내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록세가 있으면은 세금 납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온전히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매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거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시세와 개발 동향을 주시한 다음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비도 공매 같은 경우도 지분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럼 지분을 갖고 계셨다가 만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공유 지분자한테 파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경매하실 때는 뭐 옆에 땅을 파시게 해가지고 동향을 보고 나서 높은 가격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타임을 잡고 일단 혼자 못 팔면은 인근 부동산에 항상 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잘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깔끔하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플로우를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땅 따먹기 책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0만 원 소액 토지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을 안 읽어보셨으면 그 두 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볼게요. 원비드 공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선배님들 보시면은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하실 때 공인인증서를 쓰셔야 되는데 공인인증서는 뭐다? 범용 공인인증서 있죠. 1년에 4,4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쓰셔야 돼요. 그걸 쓰셔야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증권이나 우리 은행의 공인인증서 마시고 무료로 쓰는 거 말고 범용 공인인증서를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4,400원짜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셔갖고 들어가시면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나가서 사이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부동산하고 클릭을 하세요. 부동산, 그 다음에 통합검색 그리고 부동산을 이렇게 누르세요. 그럼 부동산 들어가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부동산 들어오시면 물건 검색이라고. 그 물건 검색 보시면은 상세 조건 검색이라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처분 방식에는 임대 빼고 그냥 전체로 하시지만 매각 클릭하시고요. 매각 클릭하시고 그냥 토지 클릭하시고 토지 옆에 보면 전체라고 이렇게 전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지목이 나오거든요. 지목 나오는데 지목도 전체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요 최저 입찰가는 1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100만 원에서 2천 사이 이렇게 딱 하시고 그다음 소재지는 그냥 전체로 보세요. 면적도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분 물건 여부는 지분 물건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분 물건만 하실 거면 지분 물건 하시고 저는 지분 물건 체크를 하거든요. 그냥 다 보실 거면 전체로 하세요. 그 다음에 압류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투탁재산 4개 클릭하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일단은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요. 누르시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분은 매각 물건이나 임대 물건이나 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임대 물건은 좀 어렵고요. 매각 물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거 순수. 그리고 아까 용도 선택은 뭐예요? 토지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소재지는 자신의 관심지역이나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부터 찾아고 했는데 권리 분석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을 빼세요. 그냥 처음에는 수탁, 구급, 공유만 하셔도 돼요. 3개만. 그 다음에 지분 물건 하셔야 되니까 지분 그거는 클릭을 하시고요. 지분 물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쭉 떠요. 쭉 뜨고 공매는 통상적으로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장이 열립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5시가 열리면은 그때 들어가서 한번 봐요. 그 전에 보는 거죠. 다음 주에 개장할 거를. 그 전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보고 제가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보고 돈이 없는데 그러면 모의 투자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있을 때는 제가 보는 거죠. 제 여건 안에서. 그래서 그런 토지를 몇 개 보고 분석을 해요. 괜찮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 10시에 회사에서 시간 있으면 들어가고 일단 안 되면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을 봅니다. 그래서 공매는 경매랑 틀리게 조회수 부분이 중요해요. 조회수가 많으면 인기가 높은 거예요. 유찰이 많으면 마땅하다 좋은 거고. 근데 경매는 제가 경매는 많이 안 해봤지만 선배님들 경매 뭐 고수도 많으실 텐데 경매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료 사이트가 많아서 오히려 막 조작하는 것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공매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지난 3월에 제가 이제 그 들어가려다 말았던 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 제일 위에 거들이요. 지분 물건 2개. 이거 2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분으로 나와 있는데 면적이 150제곱미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몇 분의 1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지분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분이 나온 이유가 그 지분으로 갖고 계신 한 분이 뭐 세금을 안 내가지고 체납이 돼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은 한 번이 됐네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땅 한번 보여드릴 다른 땅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PT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뭐 이렇게 지도 이런 다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하려고 봤어요. 관설동 1, 2, 4, 5, 27번째 쳤더니 보니까 임야는 뭐였어요? 산지. 근데 지분이 보니까 총 899제곱미터 중에 150이니까 나누면 지분이 나오겠죠. 지분이. 그죠? 화면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떠세요? 하나 나오면은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은 관설동 토지인데 이런 땅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지분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획관리적 땅이고 계획관리적 땅인데 계획관리적 땅인데 지금 보면은 지분을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쪼개놨죠.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좀 반듯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임야인데 되게 반듯해 보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잘라놓은 토지예요. 보시면 여기 위성사진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도로도 없잖아요. 이렇게 도로도 안 나 있는데 도로도 이렇게 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부동산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 보니까 이런 게 공매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사셔야 될까요? 안 사셔야 될까요? 나 같으면 산다 1번, 안 산다 2번 눌러보시겠어요? 나 같으면 이거 입찰에 들어간다 1번, 안 들어간다 2번. 당연히 2번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셔갖고, 같은 계획관리적인데, 좋다, 이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선생님 봐도, 이게 도로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빽빽하잖아요. 그죠? 여기, 도로도 없는데 도로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 사시면은,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돈 물리고, 팔지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아까 지분 투자를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파는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분을 만약에 분할을 할 때 보면은 선배님들이 지분을 이제
그 쥐분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달령 선배님 삼형제다. 뭐 이달령 선배님하고 이남기 선배님하고 강현 선배님 뭐 사촌간이다 이렇게 만약에 셋이. 근데 제가 이달령 선배님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달령 선배님이 체납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공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땅 지분이 누구예요? 강현 선배님하고 이남기 선배님이겠죠. 그럼 두 분이 사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 땅인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분한테 이 지분을 샀으니까 나는 이 지분을 계속 갖고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은 뭐다? 시세만큼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 이 지분 낙찰 받았으면 공매에서 시세가 지금 봤더니 최소 500에서 600만 원이다. 그러면 팔았을 때 300만 원 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시면 몇 개월 만에 매도했더니 뭐 17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게 지분 투자가 그렇게 해서 시세만큼 팔아가지고 그 시세만큼 주식하고 똑같은 건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지분을 분할을 하면은 보통 처음에 현물 분할, 그 다음에 가액 배상, 형적 금액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게 공유물 분할 이제 소송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강현 선배하고 이상희 선배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현물 분할 해달라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그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럼 보세요. 현물 분할은 부동산을 지분 비율을 맞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이 땅을 보시면 선배님 봤을 때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은 선배님 보셨을 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낙연 선배님이 이 땅을 받았고 강현 선배님이 이 땅을 받았고 제가 이걸 받았다 쳐요. 셋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럼 누가 제일 불만일까요? 이낙연 선배님은 제가 불만이겠죠. 왜? 맹지가 되잖아요. 세 개 분할이 되면 돌에 붙어있지가 않은데 강현 선배님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까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안에 건물을 세 개로 나눴어요. 사람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건물을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기존 거를? 뭘 근거로 잘라요? 건물 짜게 쪼개서 세 개로 지을까요? 그러면 배꼽이 더 커지겠죠. 근데 허물 분할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더 들어서 똑같은 땅인데 묘지가 막 있어요. 근데 진영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셋이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제가 이 땅을 갖고 강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이낙연 선배님이 이 땅을 가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불만이에요? 이낙연 선배님이 이 땅이 제일 불만이겠죠. 묘지가 많으니까 짜증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물 분할은 어렵다. 원칙적으로 원래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 분할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도로에 있는 같이 나누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나누면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누면 다 도로에 접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어디를 더 갖고 싶은 또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가액 배상을 하자. 가액 배상은 뭐냐? 상대방의 지분을 공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너가 내 거 가져가. 우리는 결국에는 내 지분을 내가 낙찰 받았기 때문에 강현 선배나 이낙연 선배님이 가져가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협상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서 판사가 그래요. 법원까지 넘어가면은 가액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세만큼 좀 싸게 팔면 되잖아요. 사실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내가 900만 원에 강현 선배나 이낙연 선배한테 팔아도 100만 원 손해 봐도 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얼마를 버는 거예요? 6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가장 좋다. 왜?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형식적 경매는 어때요? 낙찰 받은 거에서 시세보다 더 떨어진 금액을 갖고 셋이서 갈라 먹는 거예요. 형식적 경매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1,000만 원짜리 시세 땅인데 경매는 뭘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500만 원 입찰 금액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500을 셋이 갈라 먹으면 얼마예요? 150만 원,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제때 될 때 되면은 파는 거고 안 되면은 못 파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4건에 제가 지분 물건 했다고 그랬잖아요. 3건이 지금 다 물려가지고 1년 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골무를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상력이 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땅들이 많거든요. 양양에 하나, 저기 정선에 하나, 저기 경상도에 하나
가보지도 못했어요. 두 군데. 꼭 가서 내 딸한테 봐야 되는데 사진만 보고 지분만 보고 근데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막 영상 통화하고 막 보기만 했지 실제로 가서 보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님 뭔데? 막 그러면서 막 사투리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을 하면서 팔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좀 수익이 남게 되겠죠. 근데 아직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매도를 해서 여기까지 해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형식경 경매는 공유 전체를 경매를 통해 매각한 다음에 매각되면서 지분 비율을 나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시세보다 저가에 낙찰이 되면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액 배상에서 보통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싸게 낙찰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토지는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거냐? 명지에 도로를 내서 매도를 하거나 푹 꺼진 땅을 성투해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접한 토지를 합병을 해서 분할해서 매도를 하거나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해서 잘 파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 8시부터 9시까지 실제로 토지 활용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거를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는데 오늘 끝내고 나서 또 하면 그 열흘간 시간 동안 또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뭐 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도 몇 개를 제공을 할 테니까 일단은 30일까지는 제가 이 영상까지도 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뵙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